네, 안녕하세요. 내 생애 자산 직접 설계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그려보는 내 미래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퇴를 하려면 내가 시키는 일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면 얼마 정도 모아두면 내가 은퇴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내 은퇴 자산의 미래 가치를 구한다고 했는데 은퇴 자산은 뭐고 미래 가치는 또 뭘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꼭 은퇴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돈이 있다면 그 재무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이런 요소들이 그 자금 규모를 파악할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고 내가 이제 그 변화에 따라서 한번 그 규모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내 은퇴 자산이 무엇이고 그 미래가 되면은 이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나만의 재무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한 달에 쓰는 돈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은퇴 후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은퇴 후에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서 내가 내 생활비의 어떤 현금 흐름 패턴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요 정도 쓰는데 하게 되면 이런 돈은 은퇴하면 안 쓰고 뭐 자녀한테 나가는 돈은 빼지고 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드는 돈이 있겠지 하고 지금 쓰는 규모를 먼저 좀 확인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은퇴했을 때 생활비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달 200만 원이니까 1년으로 계산하려면 12개월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그게 1년치 생활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40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은퇴하는 나이가 중요하고요. 은퇴하고 나서 몇 살까지 살지, 기대 여명. 여명이라는 건 남아있는 수명을 말하는데 사실 내가 수명이 몇 년 남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남은 수명이 은퇴 이후에 몇 년이겠는가 하는 걸 따져보는 거죠. 결국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60세에 은퇴를 하고 싶고 100세 정도까지는 살 것 같다. 요즘 평균 수명을 보니. 그러면 은퇴 후 기대 여명은 4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한 거를 곱하기 40년을 써야 되죠. 그렇게 단순하게 곱하면 약 9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딱 이 숫자가 아닌 이유는 지금 200만 원이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 또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겠다 싶으면은 60세가 될 때, 그럼 결국에는 내 입장에서 60세까지 또 남은 기간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2% 정도를 만약에 반영을 했다 하면은 그게 297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은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그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좀 빼쓴다고 했을 때는 그 돈을 어딘가에 통장에 넣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거는 다 그냥 복잡하니까 다 생략하고 대략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그냥 곱하기만 해서 나오는 숫자도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 200만 원일 때 저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 200만 원이 진짜 맞을까?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 500만 원이라면 저 마지막 숫자는 점점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저 200만 원 은퇴하면 얼마가 필요할까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부부 생활비인지 혼자 사는 생활비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고요. 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가? 매우 기초적으로 정말 먹는 거, 자는 거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좀 여가도 즐기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수준인가에 따라서 또 저 금액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청에서 뭐 사람들이 얼마를 쓰더라 하는 통계를 갖고 가늠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에 따라 저 인생의 어떤 은퇴 후의 돈은 계속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 돈을 얼마를 모아놓으면 저렇게 매달 2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내가 원하는 돈을 쓰면서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저 돈을 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평생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에서 돈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미리미리 돈을 젊었을 때 벌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내가 필요한 돈이 뭐 200만 원이면 그 중에 일부는 국민연금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을 다녔다면 그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퇴직금을 55세 이전에는 일반 통장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연금으로 타야 되는 통장으로 넣어줘요. 뒤에서 나오는 IRP라는 계좌로 넣어주는데요. 그 IRP 계좌에서 받은 돈을 잘 연금으로 유지하고 굴렸다면, 깨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쉴 때 그 퇴직연금에서도 연금이 나오겠죠. 이건 어디서 공짜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퇴직연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돈에서 이렇게 국민연금에서도 나오고 퇴직연금에서 나오고,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도 내가 필요한 돈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내 돈에서 빼쓰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들은 또 다른 연금에서 돈이 나와서 그걸로 생활비를 하게 되겠죠. 결국 필요한 저 돈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미리미리 일하면서 퇴직금도 모아두고 국민연금도 계속 납부하는 거 의무니까, 그런 의무를 잘 수행한다면 일부는 이렇게 연금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자금 중에서 저런 식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받을 부분을 좀 빼고 나면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파악을 해볼게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모으고 싶다.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모을 때 4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를 대비해서 40년을 모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3%짜리 통장에 그 돈을 넣었다면 매달 11만 원씩 넣었다면 40년 후에 1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관리를 좀 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수익률이 좀 높은 통장을 찾아서 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투자를 잘해서 한 12%로 그 수익을 내는 통장에서 이거를 굴릴 수 있었다면, 10,000원씩만 모아도 40년 후에는 그 돈이 1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어떤 사람한테 할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 모으는 것 외에도 우리는 수입이 또 늘어나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고, 가끔 살다 보면 보너스 같은 것도 받고 목돈이 생기는 기회가 생기죠. 그런 돈들도 또 모은다면은 내가 1억을 모으는 기간은 훨씬 짧아지겠죠. 20년 늦게 다시 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금리에다 넣었는데 40세부터 20년을 모으려고 하면은 기간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매달 31만 원이나 필요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은 금리라면 11만 원을 모으면 될 거를 31만 원씩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늦게 시작할수록 그렇게 모아야 되는 돈이 커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부터 목표를 가지고 내 돈을 계획해서 사는 사람이 미래가 달라진다는 이유가, 이런 복리의 힘을 알게 되면 더 여러분께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아까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이란 걸 납부하게 되는데, 그 납부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우편물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를 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안내장을 보내주는데, 그 안내장을 뭐 못 받을 경우도 있고, 받는데 이제 그냥 잘 안 보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연금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연금 포털이라던가 뭐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면 당연히 예상연금 조회 화면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거기서 보이는 그 돈은 내가 지금처럼 똑같이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한다면 당신이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줍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중간에 일을 쉬거나 해서 연금을 불입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그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여러분의 급여가 막 늘어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면 그 금액은 몇 년 뒤에 보면 더 늘어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은 아까 우리가 은퇴 예상 나이를 60세로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65세 이후에 수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은퇴 자산의 미래 가치는 일단 현재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겠죠. 당장은 난 자산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뭐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통장에 지금 있는 돈이나 뭔가 꼬박꼬박 모으는 돈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매년 내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1년 차에 500만 원이었는데 2년 차에 돼서 정리를 해보니까 내 순자산이 900으로 늘었구나. 그거는 한 400만 원 늘었다면은 그거는 내가 번 거에서 쓴 거에서 남은 거일 수도 있고 남은 걸 좀 불려서 투자 수익까지 또는 예금 이자까지 얹어진 금액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산이 잘 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은퇴 자산의 미래 가치라고 한 이유는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지금 내가 500만 원이 있어도 그게 계속 500만 원으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은 현재 시점에서의 500만 원이고 이 500만 원이 내가 은퇴를 하게 될 20년 후, 40년 후 그 미래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걸 한번 구해보는 것이 은퇴 자산의 미래 가치를 구한다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은 은퇴할 때 얼마가 되어 있을까? 내가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 돈 안 쓰고 계속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재투자하고 다시 정기예금을 들고 또 정기예금을 들고 하면은 은퇴할 때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40세에 목돈 5천만 원이 있어서 그걸 20년간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거를 만약에 2%짜리 예금으로만 계속 굴리면 굉장히 안전하지만 20년 후에는 7,43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죠. 5천만 원이 7,43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해서 재테크 공부를 해가지고 연 6%짜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안전하게 여기서 연 6%라는 거는 매년 6%가 나온다는 거지 막 어떤 때는 20% 벌었다가 어떤 때는 막 마이너스 50% 됐고 이러면 연 6%가 나오지 않거든요. 꾸준하게 연 6%를 굴릴 수 있는 그런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다면 그럴 때는 5천만 원이 1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금액이 커졌죠. 이 수익률을 조금만 더 올려서 연 8%로 가정해 보면 2억 3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내 은퇴 자산의 미래 가치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로 되는 것만을 예시했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오히려 5천만 원을 가지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년 후에 이 5천만 원이 더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지금부터 배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주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집을 내가 마련했다거나 또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이 있다거나 해서 집이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은퇴 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은퇴 자산의 경우에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집은 내가 그걸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주택이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이라면 나라에서 하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주택을 팔아버리면 내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택을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걸로 돈을 갚을 테니 그거를 팔지 않아도 내가 여기 살면서 주택에 대한 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세요 하는 것이 주택연금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주택도 훌륭한 은퇴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와 소득이 동시에 주택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기억하고 내 설계를 할 때 잘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 목표를 수립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은퇴할 때 얼마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금 있는 자산이 몇 프로로 불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뭔가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을 아무리 불려도 은퇴할 때 좀 부족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은퇴를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이 바로 재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 목표를 수립할 때 또 우리가 사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돈을 모으는 거에 앞서서 하나의 안전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보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매달 얼마씩 모아서 수입에서 얼마를 쓰고 남는 돈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수입이 0이 되면 그때 오히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병원비로 돈이 나가버려서 내 계획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고 미리미리 내놓은 돈으로 그 아팠을 때 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비보험이라던가 아니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진단자금이 나오는 그런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두면 내 계획을 짤 때 보험료는 당연히 나가겠죠. 그렇지만 그 보험료는 이제 정해진 금액으로 나가는 거고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 계획이 틀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제 돈이 보험사에서 나와서 내 계획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라는 거를 할 때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공격수도 있어야 되겠죠. 지켜주는 수비수가 일종의 보험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공격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격수가 또 너무 무리하게 막 반칙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심판한테 제지를 당해서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공격력이 확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이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전하게 뛰다가는 이기질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과격하게 막 반칙을 쓰거나 너무 과한 게 막 해가지고 퇴장을 당하면 안 되듯이 적정한 선에서 내가 수익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실력을 키워야겠죠. 결국 모으는 것은 안전한 저축으로 모으고 일부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내 전체적인 공격수들이 조화롭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내 돈들이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나의 전체적인 자산을 불려서 내가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저축과 투자와 보험의 비율을 어느 정도 처음에 정했을 텐데 내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월급이 오르거나 뭔가 승진을 하거나 또는 뭐 유학을 가야 된다거나 계획이 막 바뀌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시 내 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잔고를 새롭게 맞춘다고 해서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중은 어차피 계속 흐트러지게 돼 있고 내가 또 투자한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획을 포트폴리오를 짜고 하는 것들을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내 재무 목표에 맞춰서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딱 처음에 해놓고 그게 뭐 평생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지 않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그렇게 자산을 했는데 좀 실패했어. 당연히 실패할 수 있어요. 초반에는 돈 관리라는 것도 다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그 스킬이라는 게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내가 실수하고 하면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해서 또 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거나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을 보거나 좋은 영상을 보면서 내 스킬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 앞서서도 봤듯이 내가 수익률을 몇 프로를 내는 사람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투자안을 봤을 때 그 투자안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겠구나 예측하는 것도 하나의 큰 능력이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다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몇 프로를 얻었구나 하는 것도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를 내가 체득해야 다음 투자에 있어서 그거를 내 경험치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고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면 그런 과거의 소중한 경험들이 내 거가 되는데 좀 빈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복리의 수익률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칙은 72의 법칙인데요.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나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돈을 연 6%로 불렸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6%로 계속 불리면 2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 했을 때 72 나누기 6%로 하면 12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2배가 되는데 12년이 걸리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주식을 샀는데 2배가 되는 기간이 10년이었대요. 10년 만에 2배가 됐대요. 그러면은 수익률을 따질 때는 2배가 됐으면은 내가 원래 100을 투자했으면 200이 됐다는 거잖아요. 200에서 100을 빼고 100을 나누면 100%가 나와서 100% 수익률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서 나온 수익률이고 이게 10년이 걸렸다면은 그 기간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72 나누기 이제 아까 10년이 걸렸으면은 10으로 나누면 아, 1년에 7.2%씩 벌은 거와 마찬가지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 2%로 불릴 때는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데 얼마 걸릴까? 하면은 72 나누기 2%로 나누면 36년이 걸리고요. 8년일 때는 72 나누기 8 하면은 9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로 나누면은 기간이 나오고 기간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2배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2배가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복리계산기를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번 돈 나누기 넣은 돈. 그러니까 번 돈은 내가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100원에 사서 150원이 되면 50원만큼 벌었죠. 그 벌은 거를 내가 넣은 돈인 100원으로 나누면 거기에 이제 퍼센터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100을 곱해주는 거고요. 퍼센트의 의미는 100 중에 몇 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수익률이 50% 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집을 사서 20년 동안 2배가 됐다. 그럼 집이 얼마건 간에 1억이었다면 2억이 됐다는 거고 2억이었다면 4억이 됐다는 건데 이거를 다 100으로 환산한다면 100이었다면 몇이 됐을까? 100이었다면 200이 됐겠죠. 그럼 100이었다면 200이 됐을 때 수익률은 100%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100%일까? 이거는 보유기간을 통틀어 100%가 난 거고 우리가 빠진 정보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집을 샀냐 20년 동안 샀다. 그럼 아까 말한 72의 법칙을 사용해서 2배가 되는데 20년이 걸렸구나 하고 20년으로 나눠주면은 7% 이하 3점 몇 프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환산으로 항상 복리 수익률은 환산해서 내 투자를 평가하고 또 내가 앞으로 투자할 것이 있더라도 연환산으로 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건 저축을 하건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 재무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르면 연수익률이 다른 거를 72의 법칙으로 한번 계산을 해 둔 거예요. 72를 20으로 나눴더니 3.6, 20년 만에 2배가 됐다면 연으로 3.6%이고요. 2배가 됐는데 5년 만에 2배가 됐다면 72 나누기 5, 14.4%가 되니까 이 정도면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매년 꾸준히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종목 하나 잘 받아서 생기는 능력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스스로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도 공부했을 때 갖춰지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은퇴, 생애 자산을 설계하고 은퇴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숫자를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숫자에서 알아봤어요. 필요한 자금이 얼마고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채워질 부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이제 매달 모을 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숫자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내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꾸준히 그거를 성실하게 불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예상 수령액도 확인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결국 내 돈이 앞으로 계속 모아나갈 텐데 이 모아나가는 돈이 누군가는 천천히 클 거고 누군가는 크게 빨리 클 텐데 그걸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오래 할수록 당연히 크고 두 번째가 이제 내 투자 실력인 거죠. 그래서 그 자산별로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투자를 봤을 때
그 투자 대안의 수익률, 과거 내가 했던 투자의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기억해 나가고 계산해 보면서 나의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계속 다시 그리고 피드백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중에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약간 수비수 역할로 이런 계획들이 틀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좀 챙겨 놓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